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라임 환매 중단 사건, 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라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그런 사건이죠.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향군인회에서 법무법인 청담에 바로 그 제향군인회의 상조회 매각 계약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상조회를 매입한 것은 SPC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데 다름 아닌 라임의 김봉현 그의 회사다, 이런 것이죠. 법무법인 청담이 이 계약을 주관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이 일을 맡아서 했는데, 제향군인회 측에서는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돈을 많이 건넸습니다. 우선 기본 보수, 이것이 2억 7,500만 원, 자문에 대한 보수, 이것은 5억 원, 또 추가 보수 6,100만 원. 그런데 상조회의 계약금 일부를 보관해 준 대가까지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2,6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향군인회라는 곳에서 어째서 돈을 이런 식으로 막 퍼주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청소부 정권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나온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적폐청산이고, 또 무려 지금 보면 한 100년치 그만큼 청소를 해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 겨우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비리, 새로운 쓰레기, 이것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정권 자체의 비리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총체적 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미투 사건까지도 참 남다른 그런 정권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라임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 제향군인회 상조회 사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조회라는 것이 그렇죠. 주로 이것은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관을 사고 흰 국화를 사고 하는 그와 관련된 업무다. 이러고 보면은 제향군인의 상조회 사건, 이것이 이제 중요한 비리 사건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 비리까지 시체팔이를 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결국 이것은 뭐 장래의 시체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비리도 일관성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재향군인의 상조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환경경찰뉴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8년부터 추적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찍부터 가장 먼저 보도를 한 곳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재향군인회 측에서 이 환경경찰뉴스의 기자, 조희경 기자 말고 또 그 사람을 포함해서 2명을 상대로 민사, 형사 고소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기자들 측에서 이겼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경경찰뉴스라는 곳에서 라임 피의자하고 관련이 아주 많이 돼 있는 이 판결로 본 재향군인의 상조회 매각의 진실, 이런 뉴스, 그리고 또 그 라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하니까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서 결국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들이 내놓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라임 사건이고, 그와 연관된 이 재향군인의 상조회 사건, 이것은 또 그 군인 가족들에게는 아주 그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라임 사건의 수사 경과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것이 나왔을 때 이러한 그 기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매체의 뉴스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서 기초 사실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 환경경찰뉴스, 여기는 인터넷 매체라고 했는데 관련 문건이 좀 풍부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여기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제목이 향군 재향군인회 상조회 경영권 지분 매각, 메트로폴리탄 우선 협상자로 선정, 18일에 실사,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죠. 환경경찰뉴스에서 이 재향군인회 상조회의 그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다. 그런데 이 향군 상조회가 메트로폴리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 그것이 이제 11월 15일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이것은 이제 2019년입니다. 11월 18일에 실사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향군 관계자의 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향군은 재향군인의 그 약칭이죠. 이때 그 대표는 김진호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군은 2019년 11월 26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에 11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그래서 향군 상조회의 매각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라임 자산 운용의 부동산 펀드 관련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이다.
매각 금액은 200억 원대 정도로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또 취재를 한 것이죠. 그 향군 홍보 관계자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향군의 홍보 관계자 말입니다. 그 자본 잠식과 적자로 허덕이는 향군 상조회에 대해서 매각 처리하라 하는 강력한 정부의 권고가 있었다. 물론 향군 상조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각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다가 컨설팅도 받았고,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매각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 하는 결론을 냈다. 이것이 이제 향군 홍보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때 향군 상조회의 그 재정 상태가 어떤가? 이제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향군 상조회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2억 원이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7억 원. 둘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향군 상조회의 자본금은 마이너스 329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결손 처리가 됐고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이제 이 정도로 심각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향군 상조회가 이렇게 자본 잠식이 된 원인은 부채 규모가 자산을 넘어섰기 때문이고,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향군 상조회의 총 부채 규모가 3,01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자산 규모는 2,683억 원이었다 하는 것이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향군 상조회의 그 지급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급 여력의 비율이 8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조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객이 만기가 됐을 때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여력의 그 대표적인 수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00%가 아니고 89%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수금이 있겠죠. 그런데 이 향군의 선수금은 그 규모에 있어서 업계에서 5번째 안에 드는 이제 그런 큰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군 상조회가 하나은행에 예치한 그 선수금, 그것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은 그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뭐 회원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사람에게 우선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향군이 건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향군이네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죽리라는 곳에 있는 토지를 질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이 향군 상조회에서 전체 그 67억 원 그렇게 대여금을 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여금 상환기일이 1년인데 계속 상환기일을 넘어서
이제 갚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 해서 67억 원의 대여금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군이 제한군인의 그 상조회를 매각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빚만 해도 5,400억 원에 이르는 제한군인회가 그 계열사 중에서 가장 그 적자가 심한 제한군인의 상조회를 팔아서 그래서 제한군인회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군인회에서 그 상조회를 매각해서 하는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떠나서 이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온다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조회를 매각하게 되면 그 소비자들이 맡긴 부금의 선수금, 그거를 상조회를 사가는 회사에서 다 가져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한군인회를 믿고 그 돈을 낸 그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겠죠. 이 제한군인회 상조회에 가입한 그 기존 가입자들, 예비역 가입자들은 그것이 제한군인회라는 그 타이틀을 믿고 가입을 했고, 그러니 이거 팔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광기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제한군인의 상조회는 다른 상조와 차별이 되는 특별한 기업 이미지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영현을 모신다는 상징성이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예비역 군인 10만여 명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상조회를 인수한다 하는 회사가 라임 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관련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이다. 이러니 더 반대가 심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11월 뉴스인데 그 다음 달 12월 10일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진호 제한군인의 대표 그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회동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제한군인의 상조회를 매각하는 것에 이제 반대를 하는 제한군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대한민국 제한군인회의 김진호 회장이 자신의 어떤 사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만났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의혹 제기가 될 겁니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회장이 이상기 씨로 되어 있고 이제 그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2018년 5월에 김진호 제한군인회 회장하고 고려대학교 동문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의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때 만날 때 김진호 회장,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제한군인의 관계자 12명,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 3명, 행정관 3명이 같이
그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이 의혹이. 한 사람당 3만 원짜리 한정식 요리를 먹으면서 막걸리도 함께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뉴스의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는 알아두자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날 그 회동 자리에서 청와대 측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 환송 행사를 연 담례로 재향군인회가 그것을 했죠. 그래서 재향군인회에게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부부형 손목시계 12세트를 선물로 건넸다. 그리고 또 김진호 회장은 그때 백원우에게 민원이 담긴 서류를 직접 건넸다. 남의 손을 거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뿐 아니라 미리 시루떡 2시루를 준비해 갔다. 그래서 그것을 청와대로부터 받는 그 선물에 대한 담례로 건넸다. 그러면서 시루떡 2시루, 참 고전적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 시루는 VIP께 갖다 드리고 또 한 시루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갖다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즉 그런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더 그 다음 이야기가 이 재향군인회의 김진호 회장이 2018년에 이제 배임 및 횡령죄로 검찰에 피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만난 그것이 이제 5월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후인 8월 말에 이 김진호 회장이 35대 재향군인의 회장 선거 당시에 다른 후보의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방해 혐의 또 기타 배임 혐의 이제 이런 것으로 피소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 종결 처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2019년까지의 뉴스인데 2020년 3월 16일에는 환경경찰 뉴스에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판결로 본 재향군인의 상조회의 매각의 진실. 그래서 1부, 2부로 이제 뉴스를 냅니다.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재향군인의 상조회가 매각이 되면서 먹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죠. 이것이 만기가 되면 회원들에게 100% 환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상조회가 그런데 소비자가 맡긴 선수금의 50%를 이미 써버린 상태에서 이 상조회를 매각했다. 선수금 50% 보존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나머지 50%도. 그런데 이것이 법이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뉴스는 알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는
그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인수한 선수금에서 50%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조회사는 계속 팔리게 되면 그 나중에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계속 줄어들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조회사의 주인이 대한민국 제양군인회였다가 이것을 한번 팔죠. 바로 그 라임하고 관계된 그런 회사인데, 제양군인의 컨소시엄, 이것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펀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이것이 다시 보람상조라는 데로 또 팔리죠. 그러면 이 법에 따른다면 계속 줄어들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25%,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처음에는 1,560억 원 규모의 선수금이 있었는데 그게 50%씩 계속 반토막이 나면서 이때는 3월 16일 이때는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제양군인의 상조회가 1차 매각되기 전에 냈던 월 납입금 290억 원, 이것도 함께 사라졌다. D펀드 소유의 자금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상조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이 돈을 인출했다, 빼내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조회사가 선수금으로 사들였던 부동산 자산도 함께 매각이 됐다. 그러면은 그 소비자는 따지면은 회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돈만 맡기고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매각의 매각을 거듭하면서 그 원본을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 부동산 자산 매각은 86억 원에 사들였던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을 효성 ENS가 이제 90억 원에 이것을 사들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양군인의 상조회는 보람상조에게 등기가 이전돼 버렸고, 그래서 이제 실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보존금 매번 그 50%씩 줄여서 보존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보존금이 보람상조로 이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경찰 뉴스의 그 기자는 이게 이제 2020년 3월 16일이니까 이들이 민사, 형사상의 피고인의 입장으로서 계속 그 다투고 있던 그런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그 재판이 언제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그 피고 또는 피고인의 위치에서 제양군인회하고 다투고 있었다. 이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관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환경경찰 뉴스의 기자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됐나. 2018년 무렵부터 제양군인회 상조회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보도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제양군인의 상조회는 환경경찰 뉴스의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그때 기사는 환경경찰 뉴스에서 보도한 것이 아니고 이 기자가
파이낸셜 투데이 소속 기자로 있으면서 작성을 한 그런 기사였고, 그 내용은 재향군인의 상조회의 운영 실태를 지적한 기사였다. 그런데 아무튼 이 3명을 상대로 이제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3월 16일에 밝힌 바로는 그러나 재향군인의 상조회는 본지 기자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당연히 그 공격 방어 방법의 하나로 확보한 그 자료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문건들을, 필요한 것들은 그 기사에 사이사이에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재향군인의 상조회를 매각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낸 선수금에서 100% 환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 상조회사가 그 폐업할 위기를 대비해서 소비자가 낸 돈의 50%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뿐 아니라 만기가 된 회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환급율표에 따라서 85% 이상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향군인의 상조회에서는 자기들 임의로 해석을, 할부거래법을 임의로 해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100% 환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정작 50%를 그냥 써버린 것이죠. 매각을 하면서 50%만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 이 법이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그 회사가 부실해지니까 그것을 제3자에게 매각을 했죠.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그러니까 향군이 100% 지분을 보유한 그런 상조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라는 그 타이틀을 믿고 가입한 회원 수가 30만 명이 넘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과반수가 더 되는 사람들이 신용협동조합의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의 상조회는 이렇게 그 회사를 팔고도 그걸 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소비자들은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면은 낸 돈 중에 50%는 찾아갈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한 번 팔고 2번 파니까 이제는 50%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같은 그 재향군인의 상조회 매각의 진실 2번째, 이것은 다음 날인 2020년 3월 17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재향군인의 측하고 그들에게 그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위치에 놓였던 사람이 조희경 기자, 그 이외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조회 매각의 진실 1, 2부는 바로 조희경 기자가 작성을 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법원에서 나온 그런 자료를
그 참고 서면 이것을 일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거래법상 50% 예치금을 넘는 부분을 임의 사용한 데 대해서 이제 제한군인의 측, 이거 원고 측이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원고는 2020년 1월 6일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였던 바와 같이 할부거래법상 50% 예치금 이상의 자녀 상조회비를 원고회사의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법정 대리인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50%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다시 기사로 돌아갑시다. 그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는 상조회를 매각했고 이것을 이제 먼저 매입을 했던 것이 제향군인회 상조회 컨소시엄, 이것이 이제 라임 관련 그 인물이죠. 거기에서 이 상조회가 가지고 있는 1,800억 원 자산을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 자산을 통해서 유동화를 하려고 하다가 검찰의 덜미가 잡혀서 바로 이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은 돈 800억 원은 보람상조에서 인수하게 된다. 이제 두 번째로 산 곳이 보람상조가 되겠죠. 그런데 제향군인회가 출자를 해서 만든 이 상조회가 소비자에게 만기가 되면은 100% 환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부금 선수금에서 50%만 은행에 맡겨놓고 나머지 50%는 사업비로 써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만기가 돼가는 회원수가 급증하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돈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손 자본금은 늘고 이러니까 회사를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인수를 한 보람상조가 이 돈 돌려줄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애매한 상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향군인의 상조회가 30만 명이 넘는 회원에게 100%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받은 그 선수금. 이게 지금 만기가 도래한 회원들이 많아져 가지고 돌려줘야 할 돈만 수백억 원이 넘는 상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보람상조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뭐 지금까지 아무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2020년 3월 31일 KBS 보도입니다. 이 라임 사태, 이것도 단독 보도인데 라임 사태 녹취록, 그 라임의 김봉현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인카드와 현금을 건넸다. 이미 나왔던 뉴스인데 이렇게 이거와 관련이 돼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 청와대 행정관은 46세 김 씨라고 하고 2019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2020년 4월 18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K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이전에는 인터블스라고 하는 그곳의 회장이 청와대 로비를 통해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그런데 실제로 김봉현 회장이 금융감독원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인카드 그리고 거액의 현금을 건넨 것을 KBS가 취재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와대 김모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를 하고 나서 금감원의 팀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최근 보직이 해임됐다. 이게 이제 3월 31일 보도니까 2월까지 근무하고 복귀했는데 보직 해임은 그보다 더 뒤에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 함께 바로 그 김 행정관의 동생이 라임 김봉현 회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스타모빌리티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도 KBS가 확인했다. 그것은 스타모빌리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더니 2019년 7월 여기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그 김모 씨는 43살, 바로 김 행정관의 동생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김 행정관의 동생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 31일 현재까지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에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회사 관계자들이 김 행정관의 동생이 이 회사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공시를 보면은 김 행정관의 동생인 이 사회이사, 그의 경력이 철강회사 경력 2개만 있다. 이제 이렇게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경경찰뉴스가 4월 23일자로 좀 세게 뉴스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언론사 그런 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사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기로 하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시 환경경찰뉴스의 단독 보도인데, 양아치, 브로커, 사기꾼들이 모여서 만든 라임 자산 운용의 상조회 인수 내막, 이런 내용입니다. 재향군인의 상조회, 이 특징이 재향군인의 상조회하고 이 라임 자산 운용 측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뿌리라고 할까 발이라고 할까 이것이 아주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이것을 살펴봅시다.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준영이 김봉현 구 인터블스의 실질 대표자이자 라임을 살리는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조직폭력배 A씨에게 물어본 그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판이 어떤가? 그러니까 그 김봉현 씨의 평판이 어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이 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 김준영과 김봉현의 관계라고 해야겠죠. 사채업자와 기업 사냥꾼의 관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현재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낳고 먹튀를 주도한 라임 자산운용의 관련자들은 줄줄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핵심 관계자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그리고 라임 살릴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등이다. 이 매체에서는 이종필 씨가 김봉현 씨의 운전자다, 그 운전수다, 그 이야기도 합니다. 라임 1조 6천억 원 환매 중단 사태로 3일 회계법인이 실사에 나선 그 시점에 남아있던 자산이 약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라임이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을 앞세워서 제한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다 하는 것이죠. 펀드에 남은 돈이 200억 원 정도가 다인 회사가 상조회 인수에 몰빵하다시피 해서 결국 이 상조회 소비자가 맡긴 1,560억 원과 또 상조회의 부동산 등을 합해서 1,800억 원을 유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제 돈으로 취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죠. 게다가 제한군인회는 이 모든 매각 과정을 비밀에 붙였고 밀실 매각을 강행하다가 상조회 노조 그리고 제한군인회 정상추진위원회 측이 이걸 막고 나서서 이제 무산이 됐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었는데, 그때 11월 15일에 내부 문건을 통해서 메트로폴리탄을 우선 협상자로 정해놨다, 그리고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향구는 이제 또다시 그때 실패하고 또다시 이 상조회를 매각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개 입찰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제 이때 이것이 그 성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매각을 주관했던 곳이 법무법인 청담이었고, 이때 입찰에 참여한 곳이 주식회사 제한군인회 상조인수 컨소시엄, 이게 그 라임 관련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 컨소시엄, 주식회사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한강라이프, 이제 여기에서 참여를 했고, 그럼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나중에 보면은 제한군인회는 이때 입찰에서 320억 원을 제시한 제한군인회 상조인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가 우선 협상 대상으로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상조회사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다가 파는 거냐, 이제 이런 반발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한군인회는 이때 또 다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급하게 교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제한군인회 상조회 컨소시엄이 최종 매각 선정자로 선정이 되려고 하면은 제한군인회 위원들에게서 사업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 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한군인회 측에서는 2019년 11월 26일에 지금까지는 기획행정국장이 겸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위원장을 김진호 회장의 최측근인 제한군인회 육군 부회장 예비역 중장 별 3개, 그 사람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나서 제한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상조회 매각 안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제 가결이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한군인회는 국가보훈처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녹취록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장용준 전 대신증권 반포 WM 센터장의 통화 녹취록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라임의 전주라고 불리우는 이 김봉현이 이 사람을 이제 브로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해서 제향군인 상조의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을 받아서 1,800억 원의 상조의 자산을 라임을 통해서 모두 유동화할 계획이었다 하는 것이 녹취록에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용준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향군인회가 지금 자산을 매각하려고 이건 진짜 비밀이다. 자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제한군인회 자체가 근데 상조회도 있고 중앙고속도 있고 금강휴게소 알짜 사업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토토 그리고 마사회의 마권 키오스크 사업권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 회장이 로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정말 로비할 때는 어마무시하게 해요. 돈을 여기를 한 거예요.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월요일 날 본입찰 들어갔고 입찰 보증 다 넣었고 내일 우선협상 대상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공개 입찰에 보람상조, 보람상조가 제일 크거든요. 보람상조, 쌍방울, 또 모드투어 진짜 열댓 개가 여기 들어갔는데 내일 따낼 겁니다. 그건 어떻게 돈 들어간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제한군인의 상조회가 라임하고 연결된 회사에 팔려간 다음에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재매각이 되었죠. 그 상조회를 사간 컨소시엄이 320억 원에 사와가지고 돌려막기식 투자로 60억 원을 더 올려서 그래서 보람상조에다가 재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80억 원이 넘는 돈을 라임과 관련된 회사 그리고 펀드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제 녹취록에서 또 일부 소개를 하죠. 이 장용준 씨의 그 녹취록입니다. 회원비로 그 회원들이 낸 돈을 말하는데 회원비로 1,80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걸 JS의 1,000억을 레코드 깔 거고 그 위에 기관 자금을 한 3, 4천억 땡길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오고 첫 번째 JS의 두 번째 가령 중앙고속 그리고 금강휴게소 매출이 800억에 영업이익 150억 나온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다 비상장이잖아요. 이걸 하자. 이거 들어가서 붙일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상조회 내일 보세요. 제한군인의 상조회 컨소시엄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낙찰된다 하는 거를 미리 이야기한 그 녹취록 내용입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 좀 더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임 자산 운용은 박근혜 정부 이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것을 이제 기촉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면서 이게 단 한 차례에도 시행되지 않은 사이에 먹튀 경영을 획책했다. 이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른바 좀비 기업 퇴치법이라고 불리는 이 기촉법 대상에 포함이 된 부실 기업들을 통해서 블라인드 투자를 공모했다 하는 겁니다. 밝혀진 규모만 무려 1조 6천억 원 규모의 그 라임 자산 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이제 그것이 이들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한 몫을 거들고 그들 뒤에는 조폭, 사채업자, 저축은행, 청와대 행정관, 금융감독원, 제1금융권과 증권사들까지 여기에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리되는 그 기업의 법으로 그것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예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에서 한판 공모를 획책한 것이다. 눈 먼 돈, 일반인 예금주, 아무것도 모르는 소액 투자자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상조회사 돈까지 유동화에 동원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그 상세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희대의 금융사기 먹튀를 기획한 라임 자산운용의 그 끝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은 끝에는 사기꾼과 브로커 그리고 사채업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의 1조 6천억 원 이 환매 중단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TRS 그러니까 주식담보 교환 방식의 대출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차명 거래를 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주식 소유주를 사모펀드가 아니라 증권사로 하고 그리고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1%에서 2%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사의 경우에 라임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돈을 빌린 사모펀드도 똑같았다. TRS 거래를 통해서 증권사에 차명으로 맡긴 주식 계좌의 가치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대출금 대비 유동성 비율이 100%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반대 매매가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라임 사태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거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라임 자산 운용이 환매 중단 사태까지 가기까지 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가장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본 금액 그것을 일반인 투자자들을 모아서 원금 회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작전 세력들이 한계 기업 이것을 인수하는 방식은 거의 무자본 M&A에 가까웠고 이제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게 라임이었다. 한계 기업은 자산 가치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종하기가 쉽고 또 주식이나 CB 또 BW 매입 등을 통해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그런데 현행 법으로 이 펀드의 자전거래라는 것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라임 펀드의 자전거래가 불법이다. 그걸 알면서도 여기에 은행들, 증권사들이 여기에 같이 동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금주나 투자자들을 속여서 이거 수익이 안정된 펀드다. 이렇게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은행과 증권사들이
라임이 운영하는 펀드를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의심하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감독기관과의 유착된 그 배경이 있고 쓰레기 처리반이 등장한다. 이것은 이제 조금 뒤에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반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분개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양아치, 사기꾼, 브로커를 다 모아놨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청와대, 국가기관이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이죠. 제 녹취록을 보기로 합시다. 같은 장영준 녹취록입니다. 이것도 참 청와대에서 자문단 그것까지 다 받았어요. 그 들어가는 사람까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펀딩을 많이 해올 수 있는 쪽,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쪽으로 자문단을 만들 거고, 이쪽은 진짜 쓰레기 처리반으로 갈 거거든요. 그 감독원 출신, 금융감독원 출신, 검사 출신, 그리고 경찰 출신, 그리고 그쪽 변호사. 변호사도 지금 한 명을 최태원 옛날에 그 TRS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도인가 그 최태원 TRS로 뭐 불법 거래한 것이 있는데 그때 원래 벌금이 100억 원인가 그랬거든요. 이거를 5천만 원인가로 낮춘 사람이에요. 바로 그 변호사도 영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 사건 해결반으로 갈 거거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라임에다가는 그 금융감독원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자문단 이렇게 할 거고 우리 라임은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죠. 그러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지금의 라임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서 살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아주 깊숙이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래서 요즘에 소란스러운 것이죠. 이제 다시 기사 내용입니다. 이들 중에는 라임 살릴 회장이라고 불리는 그 김봉현 그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김봉현 씨가 스타모빌리티의 실질적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크로바 하이텍 인수에 참여한 사기꾼 김재천하고도 손을 잡았다. 이 뒤에는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사를 인수한 후에 회사에 남아있는 자금을 횡령해서 휴지통으로 만드는 게 전문인 소위 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중앙 TI, 파워 리퍼블릭 얼라이언스가 등장을 한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아직 이게 상용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무선 전기 기술을 내세워서 기술 상용화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투자자들에게 호언장담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하는 것이죠. 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무선 전력 전송의 상용화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과제이고 전 세계 유수의 100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토로라, 삼성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뜻을 같이 하고 기술 협력을 맺어서 아직도 추진 중인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이 어떤가 하면
현재까지 상용화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의 단계는 선 없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고, 가전제품에 접목해서 상용화하려면 주파수 문제가 있고, 또 소비자가 전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난제가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삼성도 아닌 국내 중소기업이 이 선 없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실현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의료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꾼들이 기업 사냥 행각을 하는 바람에 이 라임살릴 회장이라는 그 김 회장, 이제 그가 또 지원을 했고, 사채업자 김 씨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기꾼 일당들이 우회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크로바 하이텍을 인수할 때, 그때 이제 도운 사람이 이 브로커 김봉현이었다. 크로바 하이텍은 2014년 이전까지는 삼성 SDI에 납품을 했고, LG그룹 계열사, 그리고 DB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등의 협력업체,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분야의 기술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이 크로바 하이텍을 인수하고 나서 김봉현의 수족인 김증희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고, 또 김재천 일당하고 같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티볼리 ENC의 그 전환사채를 크로바 하이텍이 발행을 했고, 이제 60억 원을 빼간 뒤에 그중 일부를 김재천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는 김봉현이 가져갔고, 근데 이 김봉현의 수족인 김증희는 재향군인의 상조회 인수와 경영에 깊숙이 개입이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당들이 크로바 하이텍 경영진 자리를 차지하면서 빼돌린 회사 자금만 수백억 원이 넘고, 그리고 9,000명이 넘는 주주들에게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힌 것까지 합산하면 이제 이 피해는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재향군인의 상조회 매각, 이것이 라임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재향군인회의 지금까지의 그 행적이 심상치 않다. 내부적으로 재정이 재산면에 있어서 건실하지 않고, 도대체 이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분야도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모든 일들에 어째서 청와대,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런 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금융업체들, 이런 곳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대단히 이제 큰 사건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실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